보십시다요. 언니! 죽지 마! 언니 왜 죽어 있어? 주현이랑 골랐어요? 어. 나 보고 왔어? 응, 골았어. 네? 어, 골았어. 진짜요? 피곤하면 좋아요. 근데 웬만하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뭐야? 가봅시다. 파수꾼 다 행동이에요. 우리 다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서대로 쭉 한번 내려가 볼게. 첫 번째는 우리 이제 파수꾼 다가 이리때가 없다라는 걸 알고요. 이리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운반인을 통해 누구한테 전달해준다? 촌장에게 전달해준다. 요게 핵심이었지. 촌장에게 전달.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리때가 온다라고 외친대.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아이고, 글씨가 너무 개떡 같네.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라고 얘기해. 무엇을? 이리때가 없다라는 거를.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 촌장의 어떤 위협적인 말과 그리고 회유, 이거 이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왔던 거는 촌장이랑 같이 한갓진 곳에 가서 촌장한테 이런 말을 들어. 뭐라고 들어? 마을에 오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그냥 넌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된다. 마을에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선 결국에는 양철북을 두드립니다. 그 양철북을 두드리는 걸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는요, 권력에 굴복하고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게 핵심이지. 그래서 요게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진실을 뭐 했기 때문에? 은폐했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했다. 요게 핵심이 되시겠죠? 요 정도 하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뭐 좋냐? 이렇게 나와있지. 애초에 일인 없었고 그로 인해 뭐해? 마을은 늘 뭐했다? 안전했다. 요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였죠. 됐니? 그래서 여기 파수꾼 다랑 촌장 입장 둘 다 아까 우리 다 잡았던 내용이지. 근데 갈등의 원인이라고 나와있지. 이 갈등의 원인에 관련해가지고 이 이리때가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린다는 얘기는 진실을 알려야 된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요게 핵심이었지. 요게 이제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요 얘기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있는 갈등은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한다. 되셨죠? 요 정도까지 아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됐죠? 가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크게 분노해서 촌장을 비롯한 파수꾼들에게 해를 가할 거예요. 당연하고요. 왜 그러면은 마음을 바꿔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굴복했고 그로 인해 마을의 질서가 이리때로 인해 뭐해 됐으니까 유지되었다라는 걸 납득해버린 거지. 그래서 파수꾼들이 지킨 것은 결국 마을의 질서와 평화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그래서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과 진실을 은폐하려는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진실이 통하지 않은 사회의 비극성, 이거를 비판하는 거지. 아까 이제 배웠던 서사극의 특징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얘도 우리가 이제 잡았던 거, 관객석적으로 돌아서는 거랑 관객들을 향해 말하는 거, 요 두 가지 이제 잡아야 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써놓은 거를요, 제가 왼쪽에다가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다뤘던 거이기도 하죠. 관객석과 무대 공간을 완전히 뭐한다? 분리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봐봐. 더 알아보기 1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더 알아보기 1에서 우리가 이제 저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서는 등장인물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 관객석을 향해서 얘기를 하죠. 관객석을 향해 대사를 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희곡은요, 무대화를 전제로 창작되어 작가는 무대의 제약을 고려해서 관객의 눈앞에 드러나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극지문의 어떤 핵심이었지. 이게 이제 극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은 여기 무대가 있고요.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객석이 놓여져 있다. 여기에 관객석. 그래서 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무대 위의 사건들, 이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이해하게끔 만든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무대 위에서 보여줄 수 없거나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이 말은요, 무조건입니다. 오로지 극에서는 무대 위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대 위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요 정도까지. 인물의 등장과 퇴장은 이 두 공간을 연결해서 무대 공간에서의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대. 여기 있는 등장과 퇴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이 퇴장했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전개할 수 있는 어떤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이 부분 현대극이에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여기까지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한다. 보이시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원래 그러니까 무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건데, 요렇게까지 뭐한다? 확장해 갑니다.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관객석과 무대 간의 어떤 심리적 거리가 굉장히 좁아져요. 심리적 거리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 그럼 당연히 몰입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몰입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희곡이 갖는 어떤 특징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하겠지만은 서사극 같은 경우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어떤 희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희곡. 그래서 관객석과 무대로 나누어져서요, 무대 공간을 중심으로 극중 사건이 전개되며 무대에서의 현장감이라고 나와있지. 현장감. 또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해설, 대사, 지시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극의 구성 요소죠. 극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형으로 표현된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형상화, 다른 말로 구체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체화.
되셨죠? 얘도 아까 전에 이건 우리 했던 내용입니다.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사구에서는 낯설게 하기 기법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되었던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 보시면은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는 점을 관객들이 알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유는 무엇을 통해? 해설자가 무엇으로 체인지 되면서 촌장으로 체인지 되면서 촌장이 해설자 역할도 맡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는 희곡이 그냥 단순 희곡이 아니라 서사극으로 바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몰입감을 줄이고 결국에는 비판적으로까지 나아가게끔 만든다. 요 얘기입니다. 심리적 거리고는 괴리를 느끼게 만든다. 요게 핵심인 거겠지. 가능하시겠죠? 그게 아까 전 여기.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그래서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서 무대 예상을 뭐한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다. 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여기다 좀 별표 쳐놓을까? 소설로 바꾼 것. 극지문을 소설로 바꾼 거는 여러분들 항상 출제됩니다. 무조건 출제될 거예요. 파수꾼 나는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촌장에게 물었다. 이상하다. 왜? 원래는 다 모였는데 대사로만 진행되거나 지시문 해설로만 진행되는 게 마치 소설로 지금 바뀌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대사가 뭘로 처리돼요? 따옴표로 처리되지? 대사가 따옴표로 처리된다. 마을 사람들이지요. 촌장은 이때쯤이면 이 부분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앞에서 나왔었던 극 지문에서는 사람들이 이때쯤 도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는 서술자의 서술로서 등장한다. 특히 이 여기서 말하는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1인칭이 아니죠. 나가 아니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런 얘기. 아이고 힘들어. 거기 그 31페이지 한번 봐볼래? 31페이지에 중간 부분만 봐보세요. 31페이지 힘없이 웃으며 점점점 고마워요. 이 부분 보이시죠? 31페이지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그리고 촌장 뭐라 나와있어? 마을 사람들이죠? 이렇게만 나와있지. 맞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것들이 서술되어 있지 않아. 왜? 뭘로만 서술되니까? 인물의 대사로만 서술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때?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극에서는 지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극지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야? 소설의 어떤 특징이지. 이게 소설의 특징이죠. 왜?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전부 다 뭐하니까? 서술해주니까.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해주는 거야. 인물의 내면을 서술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 서술자를 내세워서 사건을 전달하고요.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서술한다. 서술자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 별표 좀 치시고요. 여기 있는 서술자는 소설에서의 인식의 주체입니다. 서술에서의 인식의 주체. 희곡 같은 경우에는 해설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등장인물들과의 대사와 행동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장성이 강화된다는 것까지. 됐죠? 이거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다음 글은 작품을 소설로 바꾼 것이다. 이때 소설로 바꿨을 때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띄어내린다는 얘기는 안 할래.
내가 무조건 나오면 이제 안 나오면 내가 피플스 플라자 5층에서 뛰어내리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관객을 극에 참여시킨다. 아까 했었죠? 관객석과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다. 이런 얘기. 현장성 강화. 그리고 이 부분. 관객 스스로가 뭐 한다? 성찰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성찰하게 만들까? 비판적 인식을 갖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인식하는 얘기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고 그 극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해하게끔 만든다. 이런 얘기까지. 되셨죠? 얘도 이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파스쿤을 쓴 작가 이강백은 어떤 주제를 이 부분 이건 좀 비춰놔봐.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 작품은요 1974년에 발표한 희곡이래. 74년이에요. 이때 딱 박정희 이제 유신 정권 시절입니다.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을 통제했고요. 사회적 현실을 이 작품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 부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제가 더 알아보기로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어요, 이거. 봐봐. 너네가 이 단어가 당연히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알레고리라는 말. 이거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배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대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능에 나와 있죠. 수능에 나와 있다는 얘기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보기를 통해서 추가 감상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알레고리를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은 특히 이제 어떤 부정적 현실이나 권력을 비판하기 위해 현실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요. 이때 당시에는 끌려가기도 했으니까. 현실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세 장에 갇힌 새는요. 일상의 안온함에 깃들어. 안온하다는 얘기는 편안하고 따뜻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 그렇다는 얘기는 현대인의 어떤 부정적 현실을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현대인의 부정적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다. 되셨죠? 새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함,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 뭐냐면은요, 실제 이제 시를 읽어보시면은 세 장 속에 새가 이렇게 갇혀 있어. 세 장 속에 새가 이렇게 갇혀 있어요. 새야.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철창에 갇혀서 산을 계속 바라보는 거야. 근데 나가고 싶으니까 계속 머리에다 헤딩을 해요. 근데 결국에는 나가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며 체념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보기를 통해서 추가 감상을 해보면 현대인의 이러한 모습이 전부 다 현대인의 모습인 거야. 이 현대인의 모습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다. 세 장 속에 갇혀있는 새로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빗대어 표현한다. 되니? 요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빗대어 표현한다라는 거는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어. 상징은 무조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것들을 실제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봐봐.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게 만약 화신이라는 말이 있어. 화신. 될 화자에 몸 신자가 있어요. 화신. 복수의 화신 내지는 증오의 화신, 애국심의 화신 막 이런 것들 있지. 그래서 우리가 뭐 애국심의 화신은 뭐 유관순 열사, 뭐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 떠올리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애국심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드러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얘는 실제로 드러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는데 추상적인 거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낙화란 얘기는 꽃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꽃이 떨어지는 것을 인간사의 이별을 꽃에 떨어짐에 비유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별한다라는 얘기 이런 추상적인 거를 꽃이 떨어지는 구체적인 거에 빗대어 표현하겠습니다. 그게 비유이기도 하죠. 비유. 요게 비유로도 가는 거지. 청춘기 자아의 성장 과정을 여기 나와 있죠?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자아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의 가능성을 찾고요. 정체성의 변화, 수용하고서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해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모든 어떤 작가의 어떤 관념, 생각을 이런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얘기겠지. 가능하시겠죠? 이런 게 이제 다 빗대어 표현한다. 이런 거의 어떤 핵심인 거야. 됐지? 얘도 비판적 인식은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부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의 정절, 신분 상승 이런 걸 하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즉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춘향전은 당대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이 얘기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얘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빗대어 표현한다는 말이 있었지? 추상적인 거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얘기, 알레고리 이런 것들. 그런데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 다시 말해 비판이 있고요. 비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비유까지 들어가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풍자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물을 의인화했다. 의인화했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거지. 얘도 비유죠. 그 일생을 우리 춘향전, 심청전, 전의 형식으로 서술한 글로써 인물의 가계란 얘기는 어떤 집안 내력, 성품, 생애, 공과 어떤 과업 이런 것들을 가계, 행적, 논평이라는 틀 속에 담아냈대. 근데 봐봐. 인간 세태를 뭐한다? 풍자한다. 세상을 경계하려고 해서 교훈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와 있지? 그럼 이 말은 뭐니? 원래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 이게 현실이야. 이 현실이 비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판의 대상인 현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를 한다. 이런 얘기지. 되니?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비판, 즉 부정적 인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의인화는 비유, 다른 말로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합치면 뭐가 된다? 풍자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풍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도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어? 여기 있는 파수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내지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게 함.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했겠어? 파수꾼 나와 다라고 하는 파수꾼, 촌장 이런 사람들의 빗대어 표현했지. 그래서 전부 다 풍자적이고요. 또 알레고리다 이런 얘기들까지. 작가의 인식이 여기에서 드러난 거지. 그래서 얘는 주제의식을 형상화합니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꼭 알고 계십시오. 무조건입니다.
됐죠? 가보자. 한 가지 더. 이제 또 양치기 소년 모티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양치기 소년 정도는 알지? 거짓말 치는 애들. 양치기 소년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거짓말을 주도해. 양치기 소년에서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에는 늑대한테 양을 전부 다 잃어버리죠. 근데 파수꾼에서는요, 독재적으로 통치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지. 1974년 박정희 정부를 이제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공포심을 조장해서 마을을 독재적으로 통치한다. 그러면 핵심적인 건 뭐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거짓말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 어떤 거에 대한 거니? 위협적인 대상에 대한 거짓말이죠. 위협적인 대상. 근데 양치기 소년에서는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이 겁을 먹게끔 만들고 결국에 나중 가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 이런 건데 파수꾼에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 공포심이 생기잖아. 그래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 그럼 서로 다른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그럼 너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겠지. 선생님 그럼 모티프는 뭔가요?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럼 모티프가 뭔지 한번 봐보자. 실제 기출이에요. 음모 모티프라고 나와 있지. 뭐 음모를 꾸미다 이런 것들 있죠. 꿍꿍이를 꾸미다 이런 거 있지. 모티프는 여기 나와 있어. 뭐 이야기 단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야기 단위. 됐니? 그래서 여기 뭐 음모 잘 덮고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 막 뭐 있지? 코난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 음모를 꾸미는 애들 있잖아요. 맞아? 뭐 스릴러나 이런 거에서도 뭐 꿍꿍이 꾸며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뒤에 막 음모를 꾸몄던 뒤에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보니 범인은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의 농간에 그냥 놀아난 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야기 단위다 이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 아마 너희들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건 클리셰? 클리셰라고 혹시 아니? 들어본 적 있죠? 클리셰. 없어? 나만 들었냐? 있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주인공의 친구가 가족 사진을 딱 보면서 이번 전쟁이 끝나면 어머니에게 돌아갈 거야. 하면 이제 뭐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그 다음 시에 죽잖아. 찢어진 가족 사진을 이어붙이면서 눈물을 흘리면 어때? 죽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이해되니? 내지는 뭐 전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화에서 혼자 막 다 쓸어 담는 뭐 그런 것들 있지. 혼자 막 생존하고 탈출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야기 단위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러면은 양치기 소년 모티프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 단위다 이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얘도 시대적 상황이야. 아까 얘기했던 1974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74년 군부 독재 시기다 라고도 이해하시면 돼요. 군부 독재. 이 군부 독재 시기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촌장은 권력자고요. 권력 유지하는 지배자. 파수꾼단은요. 거짓말하는 인물이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 나약한 지식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다. 보기가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학습활동에서는 그냥 나약한 지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봐봐. 너네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첨언을 할게. 보세요.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알 지자에 알 식자에 사람 인자를 써. 근데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연적으로 불만이라는 게 많아요. 불만이 많아. 너네 1987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어떤 정권이나 아니면은 정치 체제에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누구인 걸로 나오니? 일반 서민들이 아니라 누구로 나와요? 대학생들로 나옵니다. 대학생. 이해돼?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학생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면 지식인에 들어가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너네도 살짝 지식인이야. 나름. 안 믿기겠지만 나름 그래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거든.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일수록 뭐가 많냐면 불만이 많아. 그리고 억압을 견뎌하지 못해요. 억압을 견뎌하지 못한다고. 왜? 아는 게 많을수록 새로운 거를 추구하려고 하고 현실에서의 발생한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타파해 가려고 해. 부정적 현실을 타파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 부정적 현실을 타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현실을 수용하게 돼. 현실을 수용하게 돼. 이해되니? 근데 심지어 여기는 지식인이 심지어 다 잘 못 살아. 이나 일반적인 어떤 일반 계층이야. 그러면 어디까지로 가냐면 소시민이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가요. 소시민. 소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막 힘없는 농민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수용하고 결국에는 그냥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리 때는 가공의 존재, 지배이념, 거짓, 공포정치의 수단, 북한 같은 얘기했었죠? 전부 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지? 지금 몇 시니? 시간 딱 맞죠? 그래서 안녕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파수꾼 문제 있죠? 15문제. 그리고 앞에 엇바짜디 풀었나? 안 풀었죠? 풀었니? 풀었어? 다음 시간에 그 파수꾼 다 할 거고, 파수꾼 다 문제풀이랑 이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당일날에 제가 또 문제, 오늘 드릴게요, 오늘. 이따가 제가 문제 하나 뽑아 드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냥 풀어오기만 해. 풀어오고 채점 줘야지. 응. 너네 사회는 다 풀었니? 아니요. 언제 풀게? 조금 풀었어. 조금? 울부짖어라 나의 니 기기여. 근데 생각보다 어렵던데.